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대중이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가올 2026년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에 전 재산을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스당 $2,000를 넘었을 때 사람들은 고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300를 돌파했을 때 전문가들은 과열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그들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례 없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버블의 꼭대기인가?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는 이 시점, 우리는 차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값 상승이 아닙니다. 지난 40년이 지탱해온 화폐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학 교과서의 공식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달러가 강세면 금은 약세여야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금이 함께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의 스마트 머니들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가올 거대한 불확실성, 즉 시스템의 변화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의 진원지는 바로 미국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긴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월계에서는 벌써부터 그림자 연준 의장, Shadow Fed Chair 이라는 낯선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제롬 파월 의장을 굳이 해임하지 않고도 그를 식물 의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정치가 금리를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시장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기술적 도박판 위에 서 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 가져다준 생산성 혁명과 저물가의 호황, 일명 골디락스즈가 재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AI 투자가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치솟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금을 사라고 부추기거나 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시나리오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지 그들의 책상 위 비밀 노트들을 펼쳐 보이려 합니다. AI 버블의 가능성부터 그림자 연준 의장의 실체, 그리고 결국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을 언제까지 들고 가야 하며 가장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월가는 지금 워싱턴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강력한 저금리와 성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심지어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과거에 임명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은 데이터에 입각한 결정과 정치적 중립을 방패 삼아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통령이 해임을 고려했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파월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순간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금융시장이 겪게 될 대발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 연준 의장 Shadow Fed Chair 전략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책사들이 고안해낸 아주 교묘하면서도 위협적인 카드입니다. 파월을 굳이 해임하여 채권 시장에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주는 대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조기에 지명하거나 유력 후보를 내세워 파월의 영향력을 서서히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나 스콧 베센트 같은 인물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새 행정부가 출범 직후 자신의 뜻을 잘 따를 차기 의장을 사실상 내정하고 그를 통해 비공식적인 금리 인하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가의 투자자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파월의 입보다 앞으로 4년을 이끌어갈 그림자 의장의 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연준 의장이 버젓이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식물 의장, 즉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의미합니다. 파월은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백악관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개입이 가져올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무기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정치 논리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시장은 가장 먼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우게 됩니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지지율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다는 시그널이 퍼지는 순간 어렵게 잡아놓은 물가는 다시 튀어오르고 채권 시장은 금리 폭등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을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위기의 징후입니다. 지금 워싱턴과 월가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은 바로 AI 낙관론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 특히 스콧 베센트와 같은 인물들은 철저한 공급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금리를 내려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는 청사진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매혹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의 재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미국은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이를 신경제, 뉴 이코노미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물건을 더 싸고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마진이 늘어 고용을 늘리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물건을 삽니다. 즉, 고성장과 저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적,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논리의 중심에는 2026년에 AI, 인공지능가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AI가 90년대의 인터넷처럼 전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적중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1%대로 과감하게 낮추더라도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시나리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데이터 센터와 AI 칩에 쏟아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투자가 성공하여 공급 혁명이 일어난다면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되고 주식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면서도 금리는 낮은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시나리오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은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에 열광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합니다. 만약 AI가 기대만큼의 생산성 혁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혹은 그 혁명의 과실이 예상보다 늦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막대한 돈은 풀렸고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돈 풀기는 결국 재앙을 부릅니다. 공급은 늘지 않는데 수요만 폭발하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이 멈춘 채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AI 혁명이 실패하고 유동성만 남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의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크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생산성이 1,000원에서 100원으로 원가를 낮춰주지 못하는데 시중에는 돈이 넘쳐납니다. 기업은 비용 절감에 실패하고 높아진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미국을 10년 넘게 괴롭혔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당시에도 니프티 피프티라 불리는 소수의 우량주들이 영원히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오일 쇼크라는 공급 충격과 느슨한 통화 정책이 만나자 자산 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징후들을 이미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affordability, 감당 능력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도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지표는 잡았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렌트비, 보험료, 식료품 가격의 감당 능력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6년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물가가 튀어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가 깊어질수록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바로 신뢰가 필요 없는 자산으로의 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중앙은행을 압박하여 돈을 찍어낼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언제나 금골드이었습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을 때 유일하게 빛났던 자산은 금이었습니다. 당시 금 가격은 10년 동안 무려 1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플러스 2.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과 거대 자본이 포트폴리오의 최후 방어선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실물 금입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기술주의 성격을 띈다면 금은 무너지는 화폐에 대한 완벽한 역상관 관계를 가진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금 가격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AI 버블, 붕괴와 그 이후의 인플레이션 쓰나미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기침을 하면 한국과 같은 신흥 제조 강국은 독감을 앓게 됩니다. 이것은 낡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거나 혹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 채 달러만 강세인 킹달러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 전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이 더 이상
위기의 신호가 아닌 뉴노멀, 뉴 노멀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환율 레벨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원화의 구매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생각하면 금리를 당장이라도 내려야 합니다. 내수 시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외국인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이어져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결국 잡혀가던 국내 물가마저 다시 폭발시키는 인플레이션의 역습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는 맨 나중에 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배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이후의 글로벌 무역 환경입니다.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기업들의 설 자리는 좁아집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아무리 선전한다 해도 관세 장벽과 공급망 재편의 파고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출 부진은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화 가치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의 사례가 우리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들 역시 한때는 유망한 신흥국이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잃고 대외 신뢰를 상실했을 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물론 한국의 펀더멘털은 그들과 다르지만 원화라는 화폐가 과연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부자들이 달러 예금을 늘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며 금을 사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화에만 내 전 재산을 맡겨두기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외통수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미국 정부는 파산하거나 복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잃을 게 뻔한 증세나 예산 삭감을 선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은 빚더미에 앉았을 때 가장 쉽고 은밀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 빚을 녹이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를 금융억압 또는 재정우위라고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정부의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강제로 금리를 찍어 누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이를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연준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지 않아도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도 정부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저금리와 약달러는 단순한 수출 부양책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화폐의 타락은 필연적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사들이는 부채의 화폐화가 가속화될 때 시중에 풀린 종이 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희석됩니다. 명목상의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표시하는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의 환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척하지만 사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를 줄여주는 정부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들이 용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당신의 현금은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국채나 현금이 아닌 그 어떤 정부의 부채도 아닌 자산, 금으로 눈을 돌리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에 있습니다. 월가의 현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올지 맞히려고 하지 마라.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짜라.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은 필수제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금에 묻어두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도박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금 투자법은 명확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를 금으로 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리밸런싱, 리발란싱, 자산 재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금 10%, 미국 주식 50%, 채권 40%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경제 위기가 닥쳐 금값이 폭등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5%로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이때 환호하며 금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5%만큼을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공포에 질려 가격이 폭락한 우량 주식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금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등하면 비싸진 주식을 팔아 싼 금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거스르는 행위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극단의 전략, 즉 바벨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AI 혁명과 성장에 베팅하는 미국 빅테크 우량주를 담아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 성장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금과 달러,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배당 자산을 배치하여 방어막을 칩니다. 원화 자산, 특히 한국 부동산에 자산의 80% 이상이 쏠려 있는 대다수 한국인의 포트폴리오는 다가올 매크로 충격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원화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달러 자산과 실물 자산, 금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익률을 몇 퍼센트 더 올리기 위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화폐 가치의 격변이에서 내 가족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알던 투자의 공식이 바뀌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그림자 연준 의장의 등장, 그리고 AI라는 미지의 기술 혁명은 서로 맞물려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것이고 누군가는 이 파도 위에 올라타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믿지 않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순간 당신의 성실한 노동으로 번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변화를 사는 것이 전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어느 대가의 말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도 변해야 합니다. 금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투기판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낡은 경제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명세서를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그림자 연준 의장이 금리 버튼을 누르기 전, AI의 성패가 판가름 나기 전, 지금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